자, 67번. 건축급상 A도 B군 계획관리지역에서 500제곱미터 대지에 2층인 연면적 180제곱미터의 전원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구 단위 구역의 지정이 없고 동토는 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건축주는 B군수에게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 A도 B군이니까 허가권자는 A 도지사입니까? B군수입니까? B군수가 허가권자 돼요. 네, 그리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적 바뀌잖아요. 그리고 도시 500제곱미터 대지에, 자, 그 다음에 보십시오. 층수가 3층 미만이고 연면적이 200제곱 미만인 건축물이니까 도시적 밖의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이잖아요. 이렇게 도시적 밖의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허가 대상입니까? 건축 신고 대상입니까? 건축 신고 대상이라고. 그러면은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X잖아. 사전결정은 누가 신청하죠? 그렇죠. 사전결정 신청자는 허가 대상이죠. 허가 대상 건축물.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잖아. 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사전결정 신청자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신고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여기는 도시적 밖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이니까 신고 대상이거든.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 정답이 1번이에요. 2번. 건축주는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 도서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맞잖아요. 잠깐만요. 건축사 설계 대상 암기하고 있으면 건축사 설계 대상 어떻게 되죠? 1번. 어떤 건축으로 건축사가 설계되죠?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으로는 건축사가 설계되죠. 또 건축 신고를 해야 될 건축물도 건축사만 설계할 수 있잖아. 하나가 뭐죠? 그런 대인장, 주택법, 주택법상 리모델링 건축물의 리모델링 설계는 건축사 아니면 못하잖아. 이 세 개가 건축사 설계 대상이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이니까 누가 설계해야 됩니까?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 도서를 첨부해서 건축을 허가받습니까? 신고해야 됩니까? 신고. 정확하죠? 그래서 67번의 2번. 건축주는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 도서를 첨부해서 건축을 신고해야 한다. 정확하잖아요. 3번.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B군수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고, 맞죠? 여기요. 착공신고 대상 어떻게 되죠? 어디 가셨나요? 너무 조용한데. 착공신고 대상. 이런 대인장.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할 건축물. 건축 허가 받은 건축물.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착공신고해야 되잖아. 두 번째. 건축 신고. 건축 신고한 건축물도 건축 착공신고 대상이잖아. 세 번째가 허가를 받은 가설 건축물은 착공신고해야지. 그러면 우리는 신고 대상 건축물이니까 착공신고 대상 맞죠? 착공신고해야 되잖아. 그리고 착공신고 대상은 무엇과 똑같다고 그랬죠? 사용 승인 대상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법적으로 착공신고를 했다면은 건축공사 완료 뭘 받아야 됩니까?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3번.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B군수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하고 건축공사 완료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된다. 정확하잖아요. 4번. 건축주는 제42조 대지의 적용, 건축법 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한 이 법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맞죠? 왜냐면은 거기 드시죠. 건축법이 전부 적용되는지요.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되는지요. 말씀하세요. 그렇죠. 도시지역.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된 지역은 건축법이 전부 적용됩니다. 도시지역. 그리고 나갑니다. 이제 도시지역 외에.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 나왔습니다. 도시지역 밖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거나 도시지역 밖에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되거나 또 동가읍 지역, 동가읍 지역은 건축법에 전부 적용돼요.
맞죠? 그러면은 여기는 도시적 밖에 계획관리적이고 지구단위 계획의 지정이 없고 동가읍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잖아. 그럼 여기는 전부 적용입니까? 일부 적용을 배제합니까? 일부 건축법 적용이 배제되잖아. 그때 배제되는 규정 6개는 외웠잖아요. 대도, 근투, 방대 이렇게 외웠죠. 대도, 근투, 방대. 연습했죠, 이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건축선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방화지관의 건축물 규정, 대지 분할 제한. 그래서 도시적 밖에 지구단위 구역 지정이 없고 동가읍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이니까 대지 안에 그죠? 대지의 적용,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이 규정 적용합니까? 적용을 배제합니까? 배제. 근데 적용은 왜 배제하죠? 도시적 밖에는 적용합니까? 적용하지 않습니까? 적용이 면제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지 안에 적용. 그리고 여기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은 적용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는 거죠. 5번.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 신고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 착공 신고할 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은 암기 대상이죠. 그죠? 문제 풀이도 다 했는데 착공 신고할 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해야 될 대상, 착공 신고할 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몇 층? 2층.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 오, 좋아요. 외우셨구나. 층수가 2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해야 되잖아. 단 목구조 건축물은 몇 층? 3층 이상이고. 좋아요. 다 외우셨구나. 목구조 건축물은 연면적은 500.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이건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이 되죠. 그리고 건축물 높이가 13m, 처마 높이 9m, 기둥과 기둥 사이 거리가 10m 이상. 그리고 모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그럼 여기는 전원주택이니까 공동주택입니까? 단독주택입니까? 단독주택이니까 모든 단독주택은 구조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 맞죠? 네, 그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어요. 그래서 67번은 좀 대체로 난이도를 높였어요. 그래서 67번 틀리면은 그래도 좀 이해는 돼요. 네. 틀릴만 할 정도다 보면 되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약간 높죠. 근데 보니까 하나하나 우리가 복습을 다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넣어놨잖아. 그죠? 네, 이걸 통해서 복습을 멋지게 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68번.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 이걸 풀려면은 건축 신고 대상을 외워야 되잖아요. 건축신고 대상 같이 외웁니다. 거기 드시죠? 건축신고 대상. 건축신고 대상. 자료 보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건축신고 대상. 자료는 나중에 찾아봐야 됩니다. 수업할 때는 자료 듣고 집중하는 게 좋아요. 건축신고 대상 같이 외워. 건축신고 대상. 어차피 외워야 된다, 이거. 이런 거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나는 시험장에 가면은 이걸 안 외우고 가잖아. 하늘이 노래질걸, 아마. 이 해야 될 거 준비하고 가잖아. 그때는 후회도 늦었잖아. 1번 같이 외워요. 여기 바닥 면적 합계 얼마? 85.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인 뭐죠? 정축, 개축, 재축. 자꾸 반복해야 되지 뭐.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인 정축, 개축, 재축을 신고하면 허가받은 소문다. 두 번째, 도시적 밖에서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하면 되죠. 도시적 밖에 소규모 건축물은 연면적이 얼마?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층수가 몇 층이죠? 3층 미만. 3층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하면 돼.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저 농촌이나 어촌 마을에, 시골 마을에 가보면은 주택은 대부분 3층 미만, 2층이거든. 1층 아니면 2층이거든. 3층 미만이니까 2층까지만 신고로 건축이 가능하다거든. 이것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3층 주택보다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야, 도시적 밖에서. 그래서 대개 1층 내지 2층이라고.
하면서 근데 이 도시적 밖에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가 가능한데 이 동네에 이 도시적 밖에 무엇이 지정되어 있으면 이 동네에 지구단위 지정됐거나 요거에 대해 방제지구가 지정됐거나 붕괴 위험지구로 지정되어 있어. 그러면 방제지구나 붕괴 위험지구면 상습 침수 지역이나 붕괴 위험이나 산사태 위험지역이잖아. 그게 작은 건물을 신고를 쉽게 건축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신고 대상 제외 허가를 받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구역이 지정되면 지금은 도시지역이 아니지만 곧 신도시로 개발되잖아요. 건축물이 더 높아지니까 건축을 전부 적용하도록 한 거예요. 주로 이런 데서 정답이 결정해요. 여러분이 문제를 만들어도 여기서 정답을 낼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문제 안 봐요. 68번에 2번. 방제지구로 지정된 관리지역은 도시지역 밖이잖아. 도시지역 밖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000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본래 신고 대상이지만 그 동네에 무엇이 지정되어 있습니까? 방제지구가 지정되면 신고 대상의 제외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라는 거죠. 정답이 2번 아닙니까? 만약에 문제를 풀다 보면은 지구단위 구역이나 방제지구 붕괴 위험정만 보여도 답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 솔직히. 무엇을 정답을 내겠냐고. 그 다음에 이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하면 되잖아요. 근데 소규모 건축물이 뭐죠?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000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하면 되거든. 그럼 여기까지 쉽게 외울 수 있잖아. 안 봐요? 바닥 면적이 85제곱미터 이내인 청축, 개축, 재축, 도시적 밖의 소규모 건축물의 건축,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되면 짧게 외우잖아. 그 다음에 네 번째. 연면적 합계. 얼마? 100제곱미터 이하. 그럼 봐요. 바닥 면적 합계는 85제곱미터 이내. 연면적 합계는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은 전국 어디에서나 신고를 건축할 수 있는 거야. 건축이 허용된 곳이라면은. 전국 어디에서나 그것도 보존록 지적돼요. 그러면. 당연히 보존록 지적 건축 허가 안 나지, 이런 거. 건축이 허용된 지역이라면은. 그런 초딩 같은 질문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에 이런 질문은 곤란해. 답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 삐지고. 자, 연면적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 그 다음에 여러분 아니에요. 다른데. 자, 그 다음에 높이 몇 미터 이하의 청축? 3m. 높이 3m 이하. 3m 이하 청축. 그리고 표준 설계 도서.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서 건축하는 건축으로서 건축 조례가 정한 것. 여기가 6개 했죠. 마지막이 어려워. 잘 안 해. 지구 단위 계획구역 또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안에서 3개 중 1개 걸리면 돼요. 지구 단위 계획구역, 산업단지, 공업지역 안에서 몇 층?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그러면은 이제 68번 보겠습니다. 1번. 공업지역에서 몇 층? 2층 이하인 건축으로서 연면적 합계가 얼마죠? 500제곱 이하인 공장은 허가받습니까? 신고입니까? 신고. 2번 설명했고. 3번.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소규모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 대상이잖아. 그 다음에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 대상이잖아. 높이 3m 이하 청축은 신고 대상이잖아. 땡큐. 내려오십시오. 69번. 건축물의 용도별 종류를 연결한 것으로 틀린 것은 단독주택에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맞죠? 안마원하고 의원급은 일종 근린생활시설.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은 대표적으로 이거에 될 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시술소는 2종 근린생활시설. 안마원은 1종 근린생활시설. 그리고 숙박시대 유소호스텔 틀렸죠. 유소호스텔은 건축상 용도가 뭘까요? 그렇죠. 수련시설. 그 뒤에 오피스텔은 뭐죠? 업무시설. 건축상 용도가 업무시설 용도에 해당합니다. 수련시설, 업무시설. 정답 4번. 암기하셔야 됩니다. 야외 음악당, 야외 극장은 관광 휴게시설. 본래 그 음악당하고 극장은 모나미 집회시설이에요. 근데 야외 글자가 붙으면은 모나미 집회시설이 아니고 관광 휴게시설로 바뀌기 때문에 휴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70번. 공경지 확보, 공경지 확보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거기 들어볼까요? 공경지 확보 대상 지역은 외워야 되잖아. 그죠? 지역. 용도, 확보 대상 용도, 확보 대상 규모를 외워야 되거든요. 이걸 외워야 돼요. 공경지 확보 대상 지역이 어떻게 되죠? 우리 이렇게 외웠잖아요. 1준, 1준, 1준위와 상준위 그렇게 외웠죠. 말씀하세요. 이거는 뭐죠?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과 중공업지역, 1준위, 상준위, 공경지 확보 대상 지역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허가권자가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정하여 지정 공간지역.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정 공간지역. 신설됐어, 이거. 신설된 게 있어. 노후 산업단지 정비. 이 신설된 겁니다. 올해 신설됐어요. 노후 산업단지 정비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허가권자가 지정하여 공간지역. 거기 1번, 70번에 1번. 노후 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지역. 신설. 올해 신설됐어, 올해. 여기 지금 없을 거야, 아마. 최근 신설됐다고. 여기가 공경지 확보 대상 지역이잖아. 이거 안 외울 수 없는 거잖아, 다. 1준위, 상준위. 그리고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지정 공고된 지역. 노후 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정 공고된 지역은 공경지 확보 대상 지역이고, 이 지역 안에서 다음 용도에 해당해야 된다. 그죠? 건축 용도, 공경지 확보될 용도는 어떤 용도의 건축물이죠?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이거 해야지. 단 판매시설 중에서 농수산물 유통시설 이런 것은 포함입니까? 제외입니까? 제외. 그 다음에 이 용도에 해당하면서 그 규모가 바닥 면적 합계 기준 얼마? 5,000제곱 이상이 되면은 공경지 확보 대상이 되잖아. 여기까지는 필수 암기예요, 필수 암기. 하고, 잊어버리고, 또 하고, 시험 때까지 반복하는 길밖에 없죠. 자, 7번, 70번. 공경지 확보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노후 산업단지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정 공간지역은 공경지를 확보해야 된다. 신설이라고 적어둡니다. 그 다음에 공경지를 설치하면은 잠깐 봐주실래요? 저에게 집중. 건축구성 공개공지를 설치한 건축주에게는 건폐율,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이 완화 적용될 수 있다. 오엑서? 오예요. 다시. 건축구성 공개공지를 설치한 건축주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이 완화 적용될 수 있다. 오입니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이 모두 완화 적용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단, 대통령령에서는 건폐율의 완화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용적률만 1.2배. 해당 용도 지역에 적용될 용적률의 1.2배. 건축구성 제한된 높이 제한 기준의 1.2배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 대통령이 규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니까. 단 대통령령에는 건폐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용적률과 높이 제한만 1.2배까지 완화 적용이 가능한 거야. 이렇게 나오면 또 왕창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 실력들이 종이짝 한 장처럼 살짝 바꿔도 쏙을 주는 실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많이 듣고 좀 깊어야 되는 거야. 혼자 외우신 분들이 잘 안 되는 이유가 그런 것에서 잘 안 되는 거죠. 맷집을 좀 키워야 된다고. 그 다음에 2번 해봐요. 공개공지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할 건폐율은 완화 적용 가능하지만 건폐율을 몇 배 범위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는 대통령령상 규정은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래서 틀린 거라고. 알겠죠? 그럼 대통령령상 규정은 몇 배 이하를 붙이려면 무엇이죠? 용적률과 높이 제한만 1.2배 범위 안에서 완화 적용 가능하다고 대통령령으로 나와 있다고. 법률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이 모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니까. 알겠죠? 네.
그렇게 내려다가 해설할 때 이야기를 해주자고 하면 그렇게 되면 또 여러분이 왕창 틀릴까봐. 그러면은 뭐 지금 오늘 평균이 52점인데 50점, 49점으로 내려가거든. 그래서 또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낸 거예요. 다음 알고 있어야 됩니다. 3번 운수시설로서 바닷물 잡기가 5,000점 이상인 여객용 시설은 공경적구 대상 맞죠? 네. 조경 면적 줄 거예요. 조경 면적하고 그 밑에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 줄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공경지 문제로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해준다는 뜻이야. 조경 면적, 대전의 조경 면적과 그리고 매장 문화재 현지 보존 조치 면적은 공경지 면적으로 허용을 하여 줄 수 있다. 5번 공개공지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인데 공개공지 설치 대상 건축물은 아니에요. 그런데 법령상 적합한 공개공지를 설치해서 제공을 하면은 위 완화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줘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본래 공개공지 확보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야. 아닌데 공개공지를 설치해서 제공하는 건축 중에는 완화 규정을 준용해서 건축 높이 제한하고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다는 거지. 아셨죠? 네. 그러면 한번 봐요.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은 규모가 얼마 넘어야 됩니까? 5,000여 이상 되어야 공공지 확보 대상이잖아. 근데 상업지역에서 숙박시설이어도 바닷물 잡기가 4,000제곱미터는 법상 공공지 확보 대상이 아니잖아. 근데 확보 대상이 안 되는 규모가 조금 모자라지만 법에 따라서 그 법에 맞도록, 법령에 맞도록 공개공지를 제공을 한 건축 쪽에는 용적률을 완화해 줄 수 있다, 이 말이야. 높이지 않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70번에, 1번, 4번, 5번 이런 지문들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만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1번. 건축급상 결합건축, 결합건축 대상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결합건축 대상지. 잠깐만요. 아까 결합건축 건축입증 용어가 나왔는데 틀리시면 안 되는 거죠. 네, 봐주실까요? 결합건축은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그림을 보면은 늘 같은 그림을 보기 때문에 기억이 나실 거예요. 여기 두 개의 대지가 있습니다. A 대지, B 대지, A 대지, B 대지. 두 개의 대지가 있고, 밑에는 도로죠, 이제. 도로 있고, 준주거 집이고. 준주거지에서 조례로 허용하는 용적률이 500%까지 허용되어 있다고 가정할 거예요. 조례로 허용한 용적률 500%까지 건축이 가능해요. 이 동네에. 근데 A 건축주, A 대지의 건축주는 용적률 200%를 사용해서 건축을 했죠. 그럼 남아있는 용적률이 얼마죠? 건축되지 않은 용적률이 300%가 남아있잖아요. 조례로 허용하기도 용적률 500% 허용했지만 건축주가 200%를 사용해서 건축한 거야. 그리고 B 대지의 건축주는 용적률 500%를 전부 사용해서 건축을 했다고. 그래서 20층 빌딩이에요. 그 20층 빌딩이 건축 연령이 50년 된 거예요. 건물이 낡아지니까 공실이 생기고 보수 보강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러면은 빌딩주는 수익성이 악화되어서 버틸 수 없게 된 거죠. 그럼 이거 버리려니까 다시 지어야 됩니까? 다시 지어야 돼. 무슨 돈으로? 사업성을 맞춰주려고. 여기에 건축되지 않은 용적률이 얼마 남아있습니까? 300을 사오는 거죠. 매매해서. 두 개의 대지의 소유자 합의해서 이것을 매매를 통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거 철거하고 건축물을 리뉴얼을 할 때, 다시 지을 때 조례로 허용한 용적률이 얼마입니까? 여기 500이 허용되어 있잖아. 조정된 용적률이 얼마죠? 300. 그럼 용적률을 500으로 건축합니까? 800입니까? 800으로 하니까 20층 빌딩을 예를 들면 30층으로 건축할 수 있으니까 10개 층을 더 건축했잖아. 이것을 강남 같으면은 빌딩값이 비싸니까 이거 임대하면은 수십억이 들어올 수 있잖아. 수백억이지 뭐. 그거 가지고 건물 다시 지으라는 거예요. 괜찮잖아요. 이게 결합건축. 그래서 두 개의 대지 소유자가 합의했을 때 용적률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제도는 건축협정입니까? 결합건축입니까? 결합건축 제도가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되려면 봐요. 아니, 우리 상식으로 공업 쪽에서 빌딩을 높게 지어서 분양해요? 안 되잖아. 누가 공업 쪽에 그 소음과 공해에 시달리면서 사무실 얻어?
그 공업지구는 안 되는 거예요. 결합 건축 대상지가 될 수 없는 거야. 녹지지역에 건물 높게 지으면 분양돼요? 안 되잖아요. 상업지역 돼요? 되죠. 역세권 돼요? 되죠. 재개발 재건축은 왜 안 되죠? 재개발 재건축은 배우잖아. 그 동네가 전면 철거되잖아. 그럼 건축주가 개별적으로 리뉴얼할 일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기니까 재개발 재건축 목적의 정비구역은 결합건축이나 건축협정 대상지가 될 수 없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되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정비사업 중에서 해당 지역의 주택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점진적으로 정비 개량할 수 있어서 뭐죠? 주거환경 개선사업뿐이잖아. 그래서 정비구역 셋 중에서 건축협정이나 결합건축 대상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 목적의 정비구역만 가능한 거예요. 71번. 건축급성 결합건축 대상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상업지역 되죠? 역세권 되죠? 네. 그리고 3번. 재개발이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목적의 정비구역만 되는 거라고. 건축협정 구역되고, 특별건축구역되고, 5개 정도는 암기하십시오. 더 있는데, 그다음 이 정도만 외우시면 돼요. 충분해요. 건축협정까지도 꼭 외우시고, 그 다음에 주택급성 준주택의 종류, 준주택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공간은 주택급성 주택이 아니죠. 건축급성 단독주택으로 용도 분류되지만 주택급성 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급성 준주택은 네, 기숙사,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다, 노, 오 이렇게 했잖아. 기다, 노, 얼씨구나, 절씨구나, 기다, 노 그렇게 외웠잖아. 그죠? 잘했죠? 73번. 주택급성 국민주택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맞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까지가 공공사업주체잖아. 국가 등 공공사업주체가 건설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이 되잖아. 두 번째,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재정 동그라미, 주택도시기금법상 주택도시기금 동그라미,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의 자금 지원을 받고 건설된 주택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이면 또 뭐죠? 국민주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주택 개념 1번과 2번 두 가지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할 것.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는 주거적의 면적 1호 또는 1세대당 얼마죠? 85제곱미터 이하,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한다. 그렇게 해야 되죠. 이 원칙이죠, 원칙. 국민주택 규모로 하면 네, 단독주택 1호, 공동주택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로 함이 원칙인데 예외가 있죠. 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 밖의 동가읍지역은 예외적으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허용. 그렇게 됩니다. 3번이 정답이에요. 4번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은 민영주택이고 5번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할 때는 네, 사업주체에게 토지 등의 수용이 허용이 됩니다. 우리 주택법상 공공사업주체가 토지를 수용할 때 그 목적은 국민주택 건설과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을 목적으로 할 때만 토지 수용이 허용돼요. 맞습니다. 74번. 주택급성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 제한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전매 제한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고개를 드시죠. 고개 드세요. 딱 오전 수업 들으시고 오후에 옆에 요약집 딱 펼쳐놓고 딱 1번 문제부터 딱 맞춰가면서 그 영역을 복습하십시오. 넓게 복습하십시오. 넓게. 딱 찾아보고 외울 거 딱딱 외우고 한 문제에 10분 이상, 15분 이상 머물지 말 것. 팍팍팍 지나가야 됩니다. 어차피 다시 반복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계속 질문을 읽어요. 안전히 읽으라니까. 제가 읽으면서 왜 어디가 틀리는지 생각하면서 읽으면 돼요. 맞는지 틀리는지 어디가 틀리는지 생각하면서 어디가 틀리는지 생각 안 나면은 해설지 딱 찾아보고 또 읽고 계속 반복해서 읽으시라고. 지문을 외우면 돼요.
이걸 지문을 계속 반복해서 지문을 외우면은 점수 금방 올라갑니다, 이거. 이러면 안 해야 될 거. 새로운 자료 프린트하지 말고, 구하지 말고, 그죠? 좋은 자료 없다고 그랬죠? 절대 없습니다. 좋은 자료. 좋은 자료 없다고. 복사하는 거 실력 복사 되는 거 아니야. 쓰레기만 모으는 거야. 그래서 같이 풀었던 문제를 계속 반복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게 비법인 것 같아. 공부하지 않고 여기 좋은 거 없나? 없어. 좋은 거 없어. 공부하지 않고 몇 개만 외우면 되는 거 없어. 절대 없어. 하루에 끝내기 없어. 계산 문제 하루에 끝내기 없어. 수치 정리 하루에 끝내기 하루에 어떻게 해요? 없어. 그런 거. 다 장사야. 좋은 거 없음. 내 형제가 공부하면은 딱 기본상 그래 문제집 한 권에 그리고 어떤 선생하고 같이 공부했던 그 선생이 준 문제 외에 보면은 다 찢어버리겠어. 그게 비법인 것 같아. 내 형제라면 제일 원수가 공부하면 온갖 자료를 다 구해다 주겠어. 원수가 공부하면 온갖 자료를 다 구해다 줄 것 같아. 그분에게 다 보시라고. 다 보다가 본 것도 없고 안 본 것도 없고 떠들지 버리라고. 원수라면은. 시작할게요. 바로 왔지? 너무 흥분했어. 빨리 말해요. 누가 지정하죠? 누가 지정하라고? 국장 또는 시도지사. 지난주에 했죠. 그죠? 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로부터 뭐 해야 되죠? 의견을 들어봐야지. 그 투기관리주가 지정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관계되는 시도지사로부터 투기관리주 지정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산시에다가 투기관리 지정에 마음대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관할 부산시장으로부터 투기관리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려면은 이제 시도지사부터 의견을 들어봐야 되고 시도지사가 지정하려면은 마음대로 지정해야 됩니까? 중앙정부하고 지정을 협의해야 됩니까?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를 해야 되고 이렇게 시험 나오잖아. 지정 절차.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투기관리지구 지정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회입니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입니까?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치는 거야. 작년에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왔어. 다음 정주택법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은 모두 그런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온 거죠. 투기관리지구 지정, 조정 대상지구 지정 전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처리거든. 그 다음에 투기관리지구가 뭐죠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하시라고 했죠? 민쾌하게. 투기관리지구가 뭐죠? 전매제한이잖아. 전매제한. 그럼 투기관리지구 지정 목적이 전매제한인데 부동산법을 1년 동안 공유도 공부를 해놓고 전매제한 대상도 모르면 그건 말이 아니잖아. 우리가 생각해도. 맞죠? 투기관리지구에서 전매제한 대상은 어떻게 되죠? 투기관리지구에서 새로 건설 공급되는 주택입니까?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집입니까? 집이. 투기관리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이게 제한 대상이 되잖아. 기존의 주택은 제한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 그랬죠. 전매제한 기간은 언제까지죠? 언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전매제한 기간은 전부 공통적으로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자로 선정된 날, 입주자 선정이 됩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날,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투기관리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투기관리지구가 기산됩니다. 언제까지? 해당 주택이 건설되고 사용허사 받고 잔금을 마치면은 소유권을 이래주면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그렇게 되죠. 단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그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은
전매 제한 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 5년으로 한다. 이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전매 제한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그래서 투기과일 중에서 전매 제한 기간은 몇 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까? 5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단, 이 전매 제한 기간 중에도 전매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죠. 근무상, 생업상 사정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사갑니다. 가능하죠? 다음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상속받은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주하면 가능하죠. 세대원 전원이 해외 이민 가면 가능하죠. 세대원 전원이 해외 몇 년 이상? 2년 이상 장기 체류 가능하죠. 이혼하면은 배우자에게 입주자로 선정된 집이 이전해 줄 수 있죠. 위자료 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배우자 정려는 전부였습니까? 일부였습니까? 일부 정려. 배우자 정려는 일부 정려만. 이런 것들. 문제 봐요. 74번. 투기과일 중에서 전매 제한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투기과일 중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동그라미. 지위는 전매 제한 대상이 됩니다. 2번. 전매 제한 기간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출거죠.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문제도 문제지만 자료로 나간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료로. 이런 거 필기하고 싶고 막 그렇거든. 자료로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전매 제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그 전매 제한 기간 몇 년을 한다? 5년을 한다. 전매 제한 기간은 주택 수급 사항과 투기 우려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 내용으로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5번.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무주택 세대주가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고 상속에 따라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면 전매 제한을 받지 않죠. 5번이 답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이전하는 경우입니까? 세대원 전원입니까?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죠. 75번.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거기 드시죠. 사용검사 여기요. 누가 신청해요? 사업계획서를 받은 주택건설이 올리려면 주택건설 사업주체가 신청해야지. 누구에게 신청합니까? 사용검사권자가 원칙주로 누구죠? 시당군수구청장, 시당군수구청장에게 사용검사를 신청합니다.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 있죠? 세종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시장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업주체가 국가나 주택공사, 죄송합니다. 사업주체가 아니고 국가나 주택공사가 직접 주택공사 사업을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누구에게 받습니까? 국토교장관에게. 이렇게 국가나 주택공사처럼 국토교통부 장로부터 직접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누구에게 받아야 됩니까? 국토교통장관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사용검사권자 원칙은 시장군수장인데 예외적으로 국가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장관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국가하고 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국토장관에게 사용검사를 받죠. 단 이렇게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이제 사업 완료 받는 게 원칙인데 사업주체가 파산해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시공보증자가 잔해공사를 신청하고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또 파산해 버리면 누구죠? 입주예정자 대표회의, 입주예정자 대표회의에서 잔해공사를 신청하고 사용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 건설 공급할 수 있죠.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경우에는 공구별로 분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공구별로 분할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고 또 사업 계획 승인 조건,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이행을 안 한 거죠. 미이행 시에는 아니 사업계획 승인을 해준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는데 사용공사 다 해줄 수 없잖아요. 이때는 세대별로입니까? 동별로입니까?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 검사를 하여 줄 수도 있다. 분할, 공구별로 분할 사용 검사할 수 있고 동별로 사용 검사할 수도 있죠. 75번. 국가가 사업계획서를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용공사를 받지 않는다가 아니고 국가하고 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장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기 때문에 누구에게 사용공사를 받아야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1번이 답이죠. 사용검사는 그 신청부터 15일 이내에 합니다. 3번. 사업주체의 파산 기록 놓고요. 사업주체의 파산 등 사유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시공보증자가 잔여공사를 지정하고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4번.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 며칠죠?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밑에 줄 공구별로 사용공사 받을 수 있죠. 네. 5번 출거죠. 사업계획 승인 조건 미이행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출거요. 이 경우에는 밑에 출거죠. 동별로 사용공사 받을 수 있죠. 4번, 5번 딱 묶어서 비교하시고요. 76번. 76번은 고개를 들어주세요. 76번 고개 드시고요.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은 같은 모집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들이 같은 모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목적이 뭐죠? 주택 마련,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만듭니다. 그때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은 건설된 국민주택을 공급받습니까? 조합이 아파트를 건설합니까? 건설. 지역조합은 조합이 직접 조합한 아파트를 건설해 이렇게. 건설해서 이 건설된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해 주죠. 직장. 같은 직장 근로자들. 같은 직장 근무자들이 내 집 마련, 주택 마련을 목적으로 합니다. 직장주택조합이 내 집 마련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건설, 직장주택조합도 지역조합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아파트를 건설하고 건설된 아파트를 조합원에게 우선 분양해 주는 방법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가 뭐죠? 공급받습니다. 공급받을 목적. 건설된 국민주택을 공급을 받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직장조합 두 가지가 있죠. 이거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 모두 아파트를 건설해서 조합원의 내 집 마련을 할 목적으로 설립합니다. 이렇게 건설 목적으로 설립하는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아야 되죠. 설립을 인가받아야 돼요.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 공급받을 목적으로 할 때는 설립을 신고하면 되잖아. 누구에게? 시장, 군수, 구청장. 그때 건설 목적으로 하면은 인가받으러 갈 때 두 가지를 가져야 되잖아. 이 주택건설 대지에 대해서 80% 이상의 뭘 확보합니까? 사용권은 15% 이상의 뭘 확보해야 되죠?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요. 이게 올해 신설된 거잖아. 대지 면적 80% 이상,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조합 설립인가 신청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요. 공급받을 목적인 직장조합은 아파트 건설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인가 신청 요건을 가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건설 목적으로 할 때만 필요한 거야.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누가 받는다고 그랬죠? 공동주택 소유자가. 해당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게 목적인데 리모델링 아니면 조합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때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때 설립 인가 신청할 때 결의서에 대한 동의 요건이 필요하죠. 결의증명서. 이렇게 했죠. 동만 리모델링 할 때는 동구분 소유자가 의결권의 각 3분의 2.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면은 동별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 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3분의 2. 그래서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가 신청이란 결의 동의 요건은 3분의 2, 과반수 3분의 2. 76번 해설이었습니다. 76번 같이 볼까요? 주택급성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춰야 된다. 빈칸 A, B에 순서대로 알맞은 것은 단
신고로 설립하는 직장조합은 제외. 그러면 건설 목적으로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을 설립할 때, 인가 신청할 때는 기업은 주택 건설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 확보, 2번 해당 주택 건설대지 면적 15% 이상에 대해서 소유권 확보하면 되죠. 4번이 정답이고, 아마 76번은 대부분은 맞추셨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76번. 정답률이 92%구나. 77번. 주택급상 주택상환사채, 주택상환사채에 관련된 설명. 주택상환사채에 관련된 설명.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다. 한국토지도공사하고 등록사업자 발행하잖아. 2번,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발행규모는 제한받죠?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발행규모 제한을 받죠. 그 다음 명의 변경 이전하는 방법도 많이 연습했죠. 새로 취득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를 어디에 적어야 됩니까? 사채입니까? 사채원부입니까?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명의이전이 이루어집니다.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관해서 이 법상 규정이 없으면 상법정 사채 발행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리고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은 몇 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3년 초과할 수 없는데, 그때 3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적으세요, 밑에. 이거 알아야 돼. 주택상환사채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기간이 3년을 초과할 수 없죠? 이때 상환기간은 사채 발행일, 적은 밑에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사채 발행일부터, 사채 발행일부터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일까지,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일까지, 주택 상환사채 사채 발행일부터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일까지, 주택 공급 계약 체결일까지 기간을 상환기간으로 하고, 그 상환기간이 몇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까?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5번입니다. 78번. 주택법상 매도 청구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매도 청구입니다. 연습 많이 한 거죠? 같이 한번 설명하고요. 앞에 봐주세요. 사실상 마지막 설명이 되구나. Y건설에서 500세대 아파트, Y건설에서 500세대 아파트. 첫날 점수 안 나와도 집에 들어가면 안 돼요. 제일 안 좋은 방법, 동네 독서실에 가는 거. 그냥, 지금부터 나 혼자 외워야지. 딱 동네 독서실에 들어가는 순간 내년에 또 만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지금 하는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10월 초까지 앉아 있는 사람의 80%, 90% 거의 다 합격이에요. 진짜요. 중간에 사라지고 어디 갔어? 동네 독서실에 혼자. 왜? 좀 외울 거 좀 외워야 되는데. 수업만 듣다 못 외웠다고.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많이 봐왔다니까. 동네 독서실에 들어가서 혼자 외우러 갔다가 살아온 사람 거의 못 봤어요. 소식이 없어요. 되게 소식이 없어요. 되게 그렇잖아요. 안 될 방법을 하시면 안 돼. 알겠죠? 잘 하다가 막판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수업을 듣고, 들어보니까 문제를 풀면서 어느 부분을 외워야 될지, 어느 부분을 찾아봐야 될지 다 체크가 됐죠? 그걸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다 한단 말이야. 혼자 뭘 외우고 있다는 거야. 안 들으면 이해된 게 자꾸 사라지거든요. 그건 단순히 암기마잖아. 나는 몰라. 뭐, 붙고 안 붙고 뭐, 나하고 크게 상관은 막말도 없잖아. 여러분이 학교 가면은 좋아요. 병이고 자부심이고. 근데 내가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잖아. 끝까지 시킨 대로 못 하겠다. 그럼 할 수 없다는 거지. 자, 시작합니다. Y건설이 500세대 아파트를 지으면 그때 Y건설은 사업계획 승인받고 아파트 지어야 되니까 사업주체가 되잖아. 이 사업주체가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택건설대지. 주택건설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잖아. 근데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자 승인 신청할 수 있죠. 대지 면적 몇 프로? 80%. 전체 대지 면적 80% 이상을 땅 주인으로부터 내 땅에 아파트 지어줬다고 사용승낙서 받으면 돼.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 무엇이 가능해야 됩니까?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면 대지 면적 80% 이상에 대해서 사용승낙서 받고 나머지 대지가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면 소유권 확보 없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고 사업계획 승인 받을 수 있어. 사업계획 승인 받았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대지에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매도 청구하여 승소 판결을 받든지 매도 합의가 돼야 공사 착수할 수 있어. 바꾸면 매도 청구에 대해서 승소 판결을 못 받고 매도 합의가 안 되면 착수 신고를 못 한다. 착수 못 해.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대지에 매도 청구 대상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시가로 매도 청구하잖아. 그럼 공식적으로 이어왔잖아요. 매도 청구는 시가로. 그리고 매도 청구는 몇 개월 이상 협의해야 됩니까? 3개월 이상.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협의해야 돼요. 그리고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어. 그럼 잠깐 이런 얘기잖아. 95% 이상이니까 봐요. 이 전체 대지 면적 95% 이상이 돼서 땅 주인으로부터 아파트 시도도 사용승낙서 다 받았다니까. 못 받은 게 얼마죠? 5% 미만만 나오죠. 5% 미만. 이 5% 미만은 왜 도장 안 찍죠? 땅 다 사용승낙서 받아도 내가 도장 안 찍는 아파트 못 짓겠지. 평당 1,000만원짜리 1억 내라고 할 사람들. 알박기 하신 분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이 알박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이 토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시가로 매도 청구하잖아. 승소 판결을 받고 시가로 보상하고 못 받겠다면 공탁하고 밀어버리고 공사할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잘했죠? 알박기 무력하잖아. 여러분, 몇 퍼센트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토지 소유자 매도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95% 이상. 단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를 못했다면 이 동네에 주택 건설 사업을 목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결정고시하기 10년 이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가 있기 몇 년 이전에? 10년 이전에 이 동네 토지 소유권을 지정해서 계속 보유를 하고 있는 자, 얼마 안 살았습니까? 오래된 원주민입니까? 이 오래된 원주민에게는 매도 청구를 못하죠. 그래서 이 오래된 원주민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같이 보겠습니다. 78번. 주택법상 매도 청구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 건설 대지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에게 그 대지는 시가 동그라미 시가로 매도 청구할 수 있죠. 맞고. 2번. 위 1번의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된 대지 소유자와 매도 청구 전 몇 개월 이상 협의해야 됩니까? 3개월 이상 협의를 해야죠. 3번. 주택 건설 대지 면적 95% 이상 동그라미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의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죠?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잖아. 4번. 95%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지구단위 구역 결정고시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지정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뭐라고 했죠? 오래된 원주민이잖아. 이 오래된 원주민은 매도 청구를 해요? 못해요? 못하니까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잖아요. 매도 청구에는 어떤 법이 준용됩니까?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준용이 되죠. 79번. 농지법상 용어 정의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답 가수는 그 밖의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다능성 식물 재배지를 이용되면 농지 맞죠. 초지법상 조성된 초지는 농지입니까? 재배입니까? 재배. 1년 중 12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 자는 농업에 해당한다. 틀렸잖아요. 1년에 며칠? 90일 이상.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됩니다. 또 이런 것도 봐요. 선생님 90일 이상이니까 120일 이상도 맞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꾸 이런 거 좀 제발. 나 진짜. 그러니까 120일 이상이 맞다면 그럼 110일은 안 되는 거잖아. 제발 좀 그런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인터넷에. 알겠죠? 나 이런 거 대답하기 괴로워. 다음 4번.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자는 농업법인이다. 맞습니까? 네. 작용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지나 다능성 식물 재배지에 상시 종사하는 것이고
축사등은 며칠이죠? 120일. 농업은 90일 이상 종사해야죠. (80번의) 정답을 맞추신 분이 딱 절반이구나. 절반. 4번을 많이 찍었네. 4번을. 이런 된장. 8번 찍은 사람도 두 사람이 있고, 확 그냥, 아니, 국가와 자치단체, 국가와 농지사인데 농지청 밖에서 우리하고 똑같이 상식으로. 1번 학교는 많이 말씀드렸죠? 학교하고 또 하나가 뭐죠? 학교하고 꼭 외워야 될 거. 주말 체험이죠. 그렇죠. 주말 체험. 이 두 개죠. 대표적으로. 학교하고 주말 체험 용농 목적으로 할 때도 농지를 살려면 농지 지도자격증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단, 발급 신청할 때 뭘 면접한다고요? 농업, 경영계획서 제출을 하지 아니한다. 발급 신청할 때 경영계획서 제출하지 않지 발급 면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문제 그대로 시험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여기 있는 지문들이 들어가서 나옵니다. 그것은 맞습니다. 맞으니까 그냥 믿고 많이 읽으십시오. 반복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같은 지문이 유사하게 나왔을 때 틀리지 않도록 준비하시면 돼요. 네. 기운 내시고 열심히 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